2차 세계대전. 그중 태평양 전쟁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분기점이었다. 항공기가 등장한 뒤 정찰은 물론 폭탄을 싣고 100km는 우습게 날아가게 되면서 제해권과 함께 제공권이 해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항공기를 적재하고 움직일 수 있던 항공모함은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군함이 된다. 화포가 등장한 뒤 300년 이상 계보를 이어온 전함이 항공기와 그걸 운영하는 군함인 항공모함에게 밀려 한순간에 이성급 군함으로 추락해버린 거다. 진주만 공습은 그 신호탄이었다. 산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산타크루즈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필리핀의 해전을 거치며 징검다리처럼 섬과 섬 사이를 이으며 전진했고, 미국의 필리핀 상륙 이후 일본은 해외 식민지와 연결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었고, 기름이 없어 제대로 군함도 굴리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군함도 움직이지 못하면 고철과 다를 바 없었으니 일본은 정말 마지막으로 대형함을 끌고 오키나와로 항해를 한다. 오늘 이야기할 내비설은 1억 총옥세의 선두가 되라, 야마토 레이드이다. (1945년은) 일본에게 절망적인 해였다.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격으로 일본은 태평양에서 후퇴를 반복하고 있었고,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섬까지 잃어버리고 필리핀을 상륙해 동남아시아와의 시일에 상실해 더 이상의 보급도 끊기게 된다. 사실상 필리핀을 상실한 시점에서 일본의 패배는 확정이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쟁의 의지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더 이상 미군을 막을 수 없었다. 전시 경제체제가 풀가동된 미국은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역할했다. 이미 대서양 너머로는 독일을, 태평양 너머로는 일본을 상대로 양면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보급 능력은 양면전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도 남았다. 35,000톤의 정규 항모인 에식스급 항공모함은 이미 12척 이상 뽑혀져 나온 상태고, 이들이 운영하는 함재기만 해도 약 1000기 정도로 풀 소유였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라면 이쯤에서 빠르게 항복하는 게 나았겠지만 일본은 전혀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물론 대본영을 포함한 전쟁 지도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미군에게 피해를 입혀 사기를 꺾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한다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미군에게 피해를 줘야 했고,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자살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1억 총옥세론의 시작이었고, 흔히 말하는 카미카제 공격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특공이라고 지칭했다. 원래 특공은 파일럿들의 선택이나 혹은 부대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44년쯤부터 숙련된 파일럿들이 점점 고갈되었고, 제대로 된 항공 전술도 피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45년쯤 되니 더 이상 제대로 된 파일럿은 손에 꼽던 일본 해군은 특공을 메인으로 오키나와 수비작전을 구상하고, 이를 대본영 최고 전쟁 지도부 회의에서 작전을 보고한다. 이때 천황인 히로히토가 항공기뿐인가? 해군은 더 이상 군함이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고, 해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답했다고 전해진다. 히로히토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군은 히로히토의 말에 항공기뿐만 아니라 수상함들도 특공을 보내자는 해상특공 작전도 입안한다. 이 작전을 구상한 사람은 카미 시게노리 연합함대 참모였다. 카미 시게노리는 대담한 작전을 입안하는 자였다. 연합함대 참모를 하기 전 제8함대 참모로 재직했는데, 야간에 과달카날 섬에 돌입해 적에게 타격을 주자는 작전을 입안해 성공시켰다. 이후 그는 연합함대 참모로 재직하는데, 레이테만 해전 당시 제공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즈이카쿠를 비롯한 미끼 부대로 적 기동부대를 유인하고 그 사이에 상륙부대를 공격한다는 작전을 수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1945년이 되자 그도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사실 그도 일본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44년 2월에 트럭섬을 잃고 6월에 마리아나 제도까지 다가온 미국을 상대해야 했을 때, 전함 후소와 나가토를 사이판 섬에 돌입시킨 뒤 좌초시켜 고정포드를 쓰자는 수상특공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도 그였다. 그는 사이판을 잃으면 사실상 연합함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이들을 사용해 사이판을 구원하자는 거였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해안이 있는 참모였지만 당시에는 너무 무모한 작전이다 판단해 그의 제안은 거절당했다. 카미 시게노리는
당시 자신의 작전이 입안되지 않아 한이 맺혔다고 한다. 그러나 키쿠스이 작전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항공특공이 메인인 키쿠스이 작전이 승인된 상황에서 해상특공을 요구하는 건 그리 무리한 요구가 아니게 된 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마토를 특공에 사용하고 싶다 라는 제안은 여전히 여러 반대에 부딪혔다. 원래 이 제안은 직속 상관인 쿠사기리 류노스케 연합함대 참모장과 상의를 했어야 하나 카미는 쿠사기리 참모장이 특공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처럼 자신의 작전 계획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직접 연합함대 사령장관인 도요타 소에무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는다. 사실 도요타 장관 또한 카미가 제안한 해상특공이 내키지는 않았다. 가뜩이나 대본영은 본토 결전을 준비 중이었고 1억 총옥세를 주장하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침몰이라도 한다면 야마토라는 한 명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 국민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마토를 포함한 대형함들을 내버려둬 봤자 앞으로 전쟁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했다. 카미가 제안한 해상특공은 적어도 오키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마토를 사용한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작전을 승인한 거였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결재를 받은 카미는 이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상관인 쿠사기리에게가 작전 진행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카미의 행동에 쿠사기리는 직속 상관인 자신이랑 상의도 안 한 카미에게 화가 났지만 이미 도요타 장관의 결재가 떨어진 상태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2함대 사령장관인 이토 세이이치였다. 레이테먼 해전 이후 일본은 남아있는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을 한데 묶어 2함대로 편성했다. 이들은 구례항을 모항으로 일본 내해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2함대 사령장관으로서 이토 세이이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손해는 거의 확실한 해상특공에 반대하고 있었다. 카미는 그를 찾아가 도요타 장관과 쿠사기리 참모장의 결재가 떨어졌으며 대본영 회의에서 천황이 항공기뿐인가? 해군은 더 이상 군함이 남아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한 것을 강조하며 1억 총옥세에 선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설득한다. 그 말을 듣고 이토 사령관은 그래, 그럼 알았다 라며 승인을 받게 된다. 이로써 카미 시게노리가 구상한 해상특공은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자재나 보급 등을 준비해 나갔다. 카미 시게노리는 사이판 탈환 작전 때 구상한 작전을 늦게나마 드디어 실현하게 되어 평생의 한을 풀게 된다. 한편 미군은 다음 상륙지로 오키나와를 선택한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입구로 이곳을 점령하면 이오지마, 사이판과 함께 일본 본토 상륙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프런스 제독이 지휘하는 5함대가 오키나와 상륙 및 점령 임무를 맡았고 사이판의 미 정찰부는 일본 동향을 계속 수집하고 있었다.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한 후 이곳에서 B-29 폭격기를 띄워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을 폭격했는데 요격기들은 B-29가 있는 고도까지 올라갈 수 없어 일본의 생산시설들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 B-29를 조금 개조해서 장거리 초계기로 사용하며 구레, 사세보, 요코스카 등 주요 항구의 사진 및 군함의 입출입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구레에 야마토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야마토가 언제 연료 보급을 받았고 군항 주변에 자재가 입출입하는 것까지 말이다. 이미 미국의 정찰부대는 구레에 야마토가 보급을 받고 있고 곧 출항할 것 같다며 보고를 했고 미 제독들은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 4월 1일 연합군은 오키나와의 상륙을 개시하였고 4월 6일 오키나와를 사수하기 위해 일본은 키쿠스이 작전을 개시한다. 하루 사이에 약 300개에 가까운 특공기를 투입하며 오키나와에 다가온 미군을 공격한다. 연합함대도 공격이 시작되자 천이로 작전을 명령하며 출격을 명령했고 2함대 사령장관인 이토는 야마토에 승함한 뒤 4월 6일 출항한다. 야마토를 호위할 제2수레전대가 도쿠야마만에서 합류해 제1유격부대로서 함께 일본 내해를 빠져나간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일본 내해 및 큐슈 주변까지 항공 엄호를 받으며 항해하고 이후에 오키나와로 돌격해 해안에 자초시킨 뒤 나머지는 지상의 전투병력으로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설령 오키나와로 가는 도중에 적 항공모함의 공습을 받는다고 해도 이들이 미끼가 되어 화력을 흡수한 사이 항공특공으로 적 항공모함을 격침시킨다는 부수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야마토가 출항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사이판에서는 B-29 초계기와 헬켓 정찰기를 보내 이들을 추적한다. 원래는 이들은 호위기가 내쫓아줘야 하지만
B-29 대잠 초계기의 경우 애시당초 고도가 높아 요격할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제1유격부대와 기지 항공대 간의 교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호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해 정찰기를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스프루언스 제독은 야마토가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다. 오키나와는 필리핀 상륙처럼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가 아니었다.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며 일본 본토에서 그리 멀지 않아 적 항공기가 충분히 공격해 올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상륙이 시작된 뒤 본격적으로 카미카제 공격을 당했고, 하물며 자신이 타고 있던 기함 인디애나폴리스도 카미카제 공격을 받아 기함을 뉴멕시코로 옮길 정도였다. 물론 그렇다고 상륙 지원을 철회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다만, 저 미친 잽스들이 폭탄을 떨구러 온 게 아니라 자살하러 왔다는 사실에 생각보다 일본의 저항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구례에서 야마토와 예하 부대가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린 거다. 즉, 스프런스 제독 입장에서는 오키나와 상륙 지원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카미카제 공격과 야마토의 돌격을 동시에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스프루언스는 야마토의 움직임이 단순한 돌격이 아닌 미끼라는 사실에 눈치채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일본은 미끼를 던져 유인한 뒤 공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그랬고, 필리핀의 해전에서도 그랬고, 레이테만 해전에서도 그랬다. 만약 이들을 공습하면 적기는 그 틈을 타 아군 항공모함을 노릴 거라고 생각한 거다. 스프루언스는 자신의 휘하 미처 제독에게 TF-58은 오키나와 남쪽으로 내려와 전투 초계를 하도록 지시했고, 모른데오 제독이 지휘하는 TF-54 함대를 야마토와 붙여 요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스프루언스 제독의 명령에 미처 제독은 탐탁치 않아 했다. 그는 함재기가 전함을 격침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쫓기고 있었다. 일본이 자신들이 패전할 거라는 사실을 안 만큼 미국도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전쟁이 끝나면 당연하겠지만 의회에서는 대대적인 군비 축소가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었다. 의회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해군 내의 각 병과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했다. 불과 4년 만에 미 해군의 핵심을 차지한 항공병과도 마찬가지였다. 미처 제독의 참모로 있던 알레이버크 제독도 미처 제독과 같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구식 전함들로 이루어진 TF-54를 맞붙이는 것보다는 공습으로 이들을 경멸하는 게 피를 훨씬 더 적게 흘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스프런스 제독의 명령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스프런스 제독이 함대 결전을 해보고 싶어 TF-54를 붙인 거다 라고 생각했다. 다만 스프런스 제독의 전문에는 남하에서 전투 초기 임무를 하라고 했지 TF-58이 야마토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없었다. 이에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행동을 시전하는데, 오키나와 근처 남쪽으로 내려와 전투 초계를 하라는 명령과 달리 침노를 북서쪽으로 돌렸고, 알레이버크는 예하 항공모함 함장들에게 야마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7일 오전 8시 23분 TF-58은 야마토를 발견한다. 이 소식을 들은 스프런스 제독은 TF-54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알레이버크 제독은 예하 항공모함들에게 출격을 명령해 9시 15분부터 항공기를 사출한다. 목표는 야마토로 도합 280기의 항공기가 날아간 거다. 미처 제독 또한 자신이 항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스프런스 제독에게 만약 12시까지 공격 중지 명령이 없으면 TF-58이 야마토를 격침하겠다 라고 통보하지만, 스프런스 제독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2시 30분 공격대가 야마토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했고, 공격이 임박했는데도 답변이 없어 불안해진 미처 제독은 스프런스에게 다시 전문을 날린다. Will you take them or shall I? 이번에는 바로 스프런스 제독으로부터 간결한 답신이 도착한다. You take them. 스프런스의 허가가 떨어지자 미처 제독은 공격을 명령하고 본격적으로 야마토 레이드가 시작된다. 스프런스의 You take them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짧은 전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프런스는 무슨 생각으로 미처 제독에게 공격을 허가한 걸까? 그 이유는 모른데오 제독 때문이다. TF-54에는 구식 전함들이 가득했고, 야마토가 18.1인치라는 사실은 몰라도 적어도 아이오와 같은 16인치와 동등한 함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모른데오 제독 휘하의 참모들은 아군에게 커다란 인명피해가 우려되었고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른데요 제독은 이를 우려해 스푸런서 제독의 명령을 따르되 일부러 민기적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런 타이밍에 미처 제독이 야마토를 공격하겠다고 전문을 보낸 거였다. 스푸런서 제독은 TF-58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TF-54는 혹시나 모를 공습 실패에 백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바꾼 거다. 12시 32분 제1유격부대에게 적기가 다가온다. 이때 일본 함대는 24노트였고 최대 전속으로 회피 기동을 개시했다. 가장 먼저 폭격기 11기가 급강화를 하기 위해 자세를 잡았고 뇌격기는 야마토 좌현을 노리며 뇌격을 수행한다. 이윽고 함대 전체에 공격이 시작됐는데 10분 정도 지난 뒤 구축함 하마카제가 픽탄을 당하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그 뒤 바로 야하기가 우현 기간부에 어뢰가 명중하며 야하기는 바로 항행 불능이 된다. 야마토에게도 폭탄 2발과 어뢰 1발이 명중한다. 이 피격으로 인해 한때 좌현으로 배가 기울었으나 우현 밸러스트 탱크에 주수를 하여 회복했다. 폭탄 2발은 후부 함교와 후부 부포를 파괴하여 화재가 발생한다. 13시 20분 제2파 공격이 시작된다. 뇌격기가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 뇌격기들은 모두 좌현을 공격한다. 무사시의 침몰의 교훈으로 좌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야마토가 한쪽 방향으로만 선회를 하며 회피 기동을 했기에 좌현이 노출되어 노리기 쉬웠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공격에 야마토의 속도는 10노트까지 떨어지고 뇌격기들에게 더 취약해진다. 이때 뇌격기들은 항행 불능을 목적으로 한미의 키를 노린다. 그리고 요쿠타완의 뇌격대대가 우현의 어뢰를 명주시킨 게 치명타가 된다. 더 이상 야마토는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좌현으로 기울고 있었다. 더 이상 야마토의 침몰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토 장관은 구축함에게 야마토 승조원을 구조하라고 명령했고 총원 퇴함 명령을 내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마토의 전복이 시작되었으며 전복이 시작된 지 23분 만에 야마토는 완전히 전복되고 대폭발이 일어난다. 이 함대 사령관이었던 이토 세이이치와 야마토 함장 아루가 코오사쿠는 야마토와 함께 전사한다. 야마토가 침몰할 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버섯구름이 솟구쳤고 버섯구름은 6km 고도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야마토가 침몰한 것을 확인한 미 항공대는 공격대를 귀환시키면서 해상 특공은 끝을 맺는다. 일본에서는 이 해전을 보노미사키 해전이라고 부르며 이 해전에서 일본은 야마토를 포함 야하기, 하마카제, 카스미를 잇는다. 살아남은 함정들은 생존자를 수습하여 귀환한다. 총 4,044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야마토 승무원은 3,055명이었다. 반면 미군은 13기 정도의 손실에 그쳤으며 인명피해는 13명에 그친다. 말도 안 되는 교전비였고 껍데기만 존재하던 연합함대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박살난다. 또한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 전술이 완성이 가까워졌음을 증명했다. 기존의 항공모함들은 정찰기를 부채꼴 모양으로 보낸 뒤 적이 발견되면 그곳을 향해 한꺼번에 공격기들을 출격시켰다. 하지만 알레이버크 제독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부채꼴 방향으로 정찰기를 보내고 약 40분 정도의 간격으로 공격기를 보내 정찰기가 적 함을 발견하면 그 즉시 뒤따르던 공격대가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두 번째로 공격 방식도 영리해졌는데 처음에 헬캣과 콜세어를 진입시켜 갑판에 노출되어 있는 대공포를 기총소사로 긁어 대공사수들을 사살했고 대공포를 파괴해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그 뒤 뇌격기와 폭격기가 함께 진입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야마토의 침몰로 인해 일본은 사실상 사기도 꺾이게 된다. 더 이상 해군이랄 것도 없었고
주요 군항 주변에는 기뢰가 촘촘히 뿌려져 항구 밖으로 제대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야마토 침몰 8시간 뒤 총리로 취임한 스즈키 칸타로는 야마토 침몰 소식에 내각 전원이 항복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물론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파들 때문에 일본 내부 정치는 극도로 어려워졌고 항복 하루 전에는 궁성사건이라는 히데의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한다. 반면 미국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세계 최대의 전함이자 일본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야마토가 항공모함에 의해 침몰하였으니까 말이다. 미처 제독과 해군 항공군의 위상도 크게 오른다. 미국도 일본도 항공모함과 항공기의 가치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투함으로써 전함은 여전히 항공모함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군은 과달카날 섬에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을 파견해 콩고급 전함을 개박살내버렸고 항공모함 옆에서 방공 지원함으로써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며 태평양성 곳곳에 상륙을 할 때 든든한 화력 지원함으로써 사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야마토의 침몰은 그런 인식을 뒤집기 충분했다. 아무리 전함이라도 공습 앞에서는 무력하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몬테나급 전함의 건조가 취소된 이유도 이 때문인데 어떤 의미로 미처 제독은 야마토와 함께 몬타나급 전함도 함께 침몰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함이 수행한 임무는 항공모함이 모두 대체할 수 있으며 전함보다 할 수 있는 임무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걸 증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섬은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공습과 화력 지원을 퍼붓는다고 해도 두더지 마냥 땅속 깊이 들어간 일본군에게 제대로 타격을 주기 힘들었다. 오키나와 상륙 당시 미군은 처음으로 일본군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며 상륙에 성공했고 이후 지루한 소탕전이 지속된 탓에 병사들의 피로도가 가중되었다. 게다가 이 미친놈들은 승산이 없으면 빨리 항복하고 평화협상을 하면 될 것이지 가망도 없는 자살 공격을 하며 하다하다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야마토로 카미카제를 하는 광기 그 자체를 보여줬기에 본토 상륙 시 생각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던 거다. 여러모로 오키나와 전투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하는 주요 사건 중 하나였다. 어쩌면 야마토가 폭발하며 침몰한 이 사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